겨울비가 쏟아지고 있는 강남역. 뒷골목은 앰뷸런스와 경찰차로 뒤엉킨 채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때 경찰차에서 내린 중년 사내는 입고 있던 갈색 점퍼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입구를 지키고 있던 전경이 사내를 알아보고는 거수 경례를 했다. 사내는 한번 힐끗 쳐다봤을 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들것에 실린 사람들은 연신 사내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마다 사내의 시선은 들것에 실린 사람들을 유심히 쫓고 있었다. 그때 사내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장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반장이라 불린 사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왜? 그렇게 심각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좆됐습니다. 형사생활 10년 만에 이런 건 처음 본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반장이라 불린 사내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똑바로 설명해봐. 젊은 사내는 반장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 몰라요. 반장님이 직접 보세요. 안쪽은 손도 못 대게 해놨으니까. 나이트클럽 입구에 도착한 반장의 눈에 스카이라고 적혀있는 간판이 보였다. 간판은 아직도 요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 반장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이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 이름 그대로 다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군. 그 말을 들은 윤영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지금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반장님이 아직 현장을 못 봐서 그런 농담을 하는 거라니까요. 김 반장은 윤영사의 말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출입구 안으로 발을 옮겼다. 아래로 곧게 뻗은 계단이 유난히 깊게 느껴졌다. 계단을 막 딛고 내려갔을 때 짙은 혈향이 코끝으로 전해졌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아직도 참기가 힘들었다. 김 반장은 걸음을 멈춘 채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담배 한 까치를 꺼내 물며 불을 붙였다. 그 모습을 본 윤영사가 핀잔을 주듯 말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윤영사의 말에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 김 반장이었다. 먼저 가 있어. 담배 한 대 피우고 갈 테니까.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은 거리는 네온 사인들로 화려했지만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아까보다 빗줄기는 더 굵어진 상태였다. 김 반장은 깊게 들이마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꽁초를 빗속으로 집어던졌다. 젠장,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김 반장은 푸념처럼 내뱉으며 나이트클럽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계단을 내려가던 김 반장의 눈에 붉은 피가 묻어있는 손바닥 자국이 들어왔다. 피가 묻은 손자국을 유심히 살피고 있을 때 김 반장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장님, 거기서 또 뭐 하세요? 그런 데서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김 반장은 윤영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네 이거 봤나? 피가 묻은 손자국. 그 말을 들은 윤영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다. 계단에 죽어 나자빠져 있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6명이었다고요. 그중 한 놈이겠죠. 그 말을 들은 김 반장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틀렸어. 윤영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반장이 한 말이었다.
자세히 보라고. 핏자국에 지문이 남아있지 않아. 더구나 매끄러운 형태를 보면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게 분명해. 그것도 병원에서나 쓰는 수술용 장갑을 말이지. 그제서야 윤영사 얼굴에도 좀 전과는 다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건 피해자의 것이 아니야. 바로 범인의 것이지. 보라고. 현장이 이상하리만큼 깔끔하잖아. 이건 조직 간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놈은 프로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곳을 찾은 게 분명해.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라고. 중지가 보통 사람들보다 짧은 것 같은데? 총기를 다루는 전과자들 중에 왼손 중지 손가락이 유난히 짧은 사람이 있나 찾아봐. 김 반장의 말에 윤 형사가 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홀 안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끔찍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진 채 아직도 붉은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김 반장은 습관처럼 또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은 채 애꿎은 담배만 질겅질겅 씹어대고 있었다. 그때 의자에 반드시 앉은 채 죽어있는 시체가 눈에 들어왔다. 김 반장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이곳 강남을 비롯해 서울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며 마약과 매춘으로 큰 돈을 번 자였다. 김 반장도 10년 가까이 최두철의 뒤를 캐고 있었지만 꼬리 몇 개만 겨우 잡아낸 것이 전부였다. 그런 자가 이런 최후를 맞다니. 큰 소리치며 나보다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김 반장은 자기도 모르게 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혈기 넘치던 시절 김 반장은 혼자서 최두철을 미행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한 일이었다. 그땐 정말 겁이 없었다. 최두철을 잡기 위해 공들여 심어놓은 정보통으로부터 찰진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당시 말단 형사였던 김 반장은 지원을 요청한 후 최두철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뒤를 쫓았을까. 최두철의 차량은 외진 숲길 막다른 길에 당도했다. 그들은 모두 차에서 내려 숲으로 들어갔다. 당시 김 반장도 차량을 숲속 외진 곳에 처박아 둔 채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우거진 숲에서 커다란 별장이 나타났다. 이건 뭐야? 이런 산속에 별장이라니. 이것들이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였다. 김 반장을 부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어이, 김 형사. 동시에 김 반장 앞에 10여 명의 사내들이 사시미 칼을 든 채 나타났다. 그리고 등 뒤쪽에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김 반장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총을 뽑아들며 외쳤다. 꼼짝마, 이 새끼들아! 움직이면 쏜다! 김 반장은 총구를 이리저리 겨누며 동시에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본부! 본부! 무전기에선 잡음 섞인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다. 당황한 김 반장은 총구를 이리저리 겨누며 들고 있던 무전기 대신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핸드폰 역시 먹통이었다. 그때 건달들 뒤쪽에서 최두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반장님, 여긴 통신장비 같은 거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 막아버렸거든요. 김 형사는 최두철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러자 숲 양옆으로 엽총을 든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김 형사를 향해 일제히 총을 겨누었다. 감추려 했지만 이미 김 형사의 얼굴은 두려움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젠장,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런 김영사를 보며 최두철이 말했다. 아따, 김영사님. 아무리 우리가 천적관계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들 사이엔 최소한의 금도라는 게 있는 법입니다요.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면 제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영사님? 최두철의 말을 듣고도 김영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도 이곳에 감돌고 있는 묵직한 죽음의 그림자 때문이었으리라. 아, 그리고 김영사님, 방아쇠 함부로 당기지 마세요. 첫발은 공포탄인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저 대가리에 똥 만든 새끼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마 탕 소리가 나면 미친 새끼들 마냥 마구 갈겨댈 겁니다. 그러면 김영사님, 대갈박도 터지고 눈깔도 터지고 내장도 터지고 사내 놈들한테 가장 중요한 불알도 다 터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사님? 최두철이 웃자 주위에 있던 덩치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반장의 얼굴은 웃음소리가 커져갈수록 더욱더 딱딱하게 굳어갔다. 잠시 김반장을 주시하던 최두철이 또다시 입을 열었다. 김영사님, 이곳이 아주 기가 센 곳입니다. 구천을 떠들고 있는 원원들이 많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최두철은 뭐가 그리도 재미있는지 연신 실소를 흘리고 있었다. 평소에 제 근심거리들이 이곳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말이죠. 아, 그리고 김영사님도 제 근심거리 중에 하나라는 거 모르셨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김영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다. 김반장이 뭐라 말을 하려 할 때 어디선가 광풍이 불며 숲속 가지들을 흔들어 댔다. 그러자 최두철은 불길한 표정으로 검은 숲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바람소리 들리십니까? 흔히 부는 바람하곤 그 결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바람이 불 때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이래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참 순박한 분이셨죠. 늘 저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놈들 대신에 제가 먼저 죽었겠죠. 어머니도 그걸 바라시진 않으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영사님? 최두철의 질문에 김영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휑한 눈이 처음으로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쿵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어느새 최두철을 향하고 있던 총구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최두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담배 한 까치를 꺼내문 최두철이 두 손을 호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김영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영사의 총구가 최두철의 코앞에 이르렀을 때 최두철은 걸음을 멈췄다. 최두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김영사님, 전 형사님한테 감정 없습니다. 형사님은 형사님 일 하시고 저는 제 일 하면 그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 형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훅 들어오시면 모든 게 확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지요. 솔직히 저도 이런 일이 생기면 입장이 참 곤란해집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니 가오가 서질 않고, 그렇다고 나란이라는 공무원을 개잡듯 할 수도 없고. 최두철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최두철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최두철의 눈가가 잠시 꿈틀거렸다.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제에 형사님한테 충고한다는 것도 우습고, 아무튼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가볼 테니까 좀 쉬었다가 오십시오. 이곳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술 한잔 하실 거면 들어가서 마음껏 드세요. 술하고 안주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최두철은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신 후 헛웃음을 흘리며 김영사 곁을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마치 유령처럼 김반장의 얼굴을 휘감았다. 곧이어 사시미 칼을 든 덩치들이 김반장을 조롱하듯 노려보며 최두철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치 1분 1초가 한 달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잠시 후 멀리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자갈길을 구르는 자동차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이내 숲속엔 죽음 같은 정막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도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김 반장은 무너지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제서야 참았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날 김 반장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후 김 반장은 현장이 아닌 사무직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김 반장은 씁쓸한 시선으로 의자에 단단히 묶인 채 죽어있는 최두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구나 최두철의 손톱 사이엔 수십 개의 이쑤시개들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모진 고문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조직 간의 분쟁 정도로 여겼던 김 반장이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니 뭔가 석연치 않았다. 조직 간 세력 다툼치곤 현장이 너무 깔끔했다.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라 할지라도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이런 짓을 벌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어떤 조직이건 이런 행동은 자멸행위라는 걸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최두철에 대한 원한이라고 생각하기엔 시신의 상태가 너무 깨끗했다. 비록 고문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고문의 흔적이었다. 원한 때문이라면 그 이상의 흔적이 있어야 했다. 어찌 보면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 같기도 했다. 보면 볼수록 의문만 커져갈 뿐이었다.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자신의 상식으론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두철 하나만 살려놓고 모두 죽였다. 놈은 대체 최두철에게 뭘 알아내려고 한 걸까? 더구나 보통 솜씨가 아니야.
최도철의 수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분명했다. 더구나 놈들은 총을 사용했다. 한 방에 한 명씩, 정확히 머리 아니면 심장을 노렸다. 김 반장이 추측하기엔 놈들은 3명에서 5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문 킬러일 가능성이 높겠어. 이 정도로 총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외국계 용병일 수도 있겠군. 도대체 어떤 놈이 겁도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총질을 하다니.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던 김 반장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때 홀 안쪽에서 윤 형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반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도끼파 짓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최두철하고 앙숙관계이고 최두철이 죽어서 가장 이득을 본 것도 도끼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도끼파 놈들부터 조져보죠. 윤 형사의 말을 들은 김 반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 헌데 말이야, 지금이 자유당 때도 아니고 내가 알기론 도끼파 놈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거든. 더구나 주위를 좀 둘러보라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김 반장 말에 윤 형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말씀하세요. 이런 윤 형사의 반응을 보며 김 반장은 배시시 웃고 있었다. 여기 죽은 사람들을 좀 보라고. 뭔가 다른 거 모르겠어? 김 반장 말에 윤 형사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자꾸 묻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김 반장은 입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입구 쪽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아마 이 자들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죽었을 거야.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김 반장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던 자리의 표식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지. 보라고, 여기저기 연장들이 떨어져 있잖아. 하지만 반격하기엔 역부족이었겠지. 적들은 모두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들은 윤 형사도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총질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깽단들도 아니고 이런 놈들하고 맞닥뜨리면 우리도 다 골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김 반장님 생각은 뭔데요? 말씀을 하세요. 김 반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지만 대신 흔적으로 말을 하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은 면식범이라는 사실이야. 처음엔 아무도 놈들을 경계하지 않은 게 분명해. 그러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지. 그 말을 들은 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반장님 말씀은 외부 갈등이 아니라 내부 갈등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 반장이 웃으며 말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거지. 윤 형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최두철 주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최두철에게 불만을 가진 놈들도 꽤 있을 테니까요. 윤 형사의 말을 들은 김 반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윤 형사가 나가고 한참을 더 현장을 살피던 김 반장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혹시 김 반장은 잊고 있던 약속이라도 생각난 듯 서둘러 현장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 반장은 질겅질겅 씹고 있던 담배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며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사무실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는 낡은 캐비넷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렇게 한참을 캐비넷 속을 뒤지던 김 반장은
한 묶음의 서류 뭉치를 든 채 힘겹게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은 김 반장은 푸념조로 말했다. 젠장, 이것들을 다 살펴보려면 머리 꽤나 아프겠군. 김 반장은 크게 한번 기지개를 편 후 자리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 검은 뿔테 안경을 찾아 쓰고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서류를 살피며 내려갈수록 김 반장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내 생각이 얼추 들어맞는 것 같군. 그렇게 한참을 더 서류를 살피던 김 반장의 입에서 신음 섞인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 반장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내리며 두 눈을 꼭 감았다. 젠장, 보면 볼수록 모르겠군. 자살이나 미제로 남은 총기 사건들을 살피고 있었다. 김 반장은 그 사건에서 어떤 공통점을 느끼고 있었다.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뭔가를 말해주려 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김 반장은 또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김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또다시 두 눈을 감았다. 젠장. 사내는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중 어떤 것이 진짜 그의 이름인지 정확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은 그 자신도 진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만큼 그는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사내는 연신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호텔 카운터에서 키를 건네받은 사내는 습관처럼 뒤를 돌아보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닫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대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사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어렸다. 사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7층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 유리벽에 등을 기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706호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사내의 불안한 행동은 반복되고 있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힌 후에야 사내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사내는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여보, 돌아온 거야? 무슨 출장이 이렇게 길어? 애들도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리고 나도 당신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와. 조잘되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뭉클해졌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러다 사내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이건 기회라고. 그래. 나도 당신 보고 싶어. 그리고 일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참, 그리고 무슨 일 없지? 혹시 이상한 전화나 누가 찾아오거나 그런 거 없지? 그런 일 있으면 즉시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사내 말이 끝나자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걱정이지. 집에 있는 우리가 무슨 걱정이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밥 잘 먹고 당신 일이나 잘 마무리 짓고 돌아와요. 알았죠?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미칠 듯이 보고 싶어졌다. 그러다 이 모든 일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 생각하니 다시금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사내는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여전히 아내와 통화 중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소리도 없이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내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통화를 하던 사내의 뒷목이 서늘함을 느꼈을 때 총구가 자신의 뒷목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거실장 유리에 비쳐 보였다. 사내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 사내의 총구가 짧게 뒷목을 누르며 전화를 끊으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사내가 수화기 너머에서 조잘되고 있는 아내를 향해 말했다. 여보, 왜요? 무슨 할 말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총구가 사내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내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신한테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는데 내 책상 서랍 보면 내 생명보험 증서가 있어. 당신 생명보험 들었어요? 별일이네.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았어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당신도 얼른 주무세요. 벌써 새벽 1시가 지났네? 내일 일하려면 피곤하잖아요. 여보! 네? 내가 당신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신 술 드셨죠? 도대체 얼마나 드신 거예요? 연애할 때도 안 하던 말을.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듣기는 좋네요. 저도 당신 사랑하니까 이제 전화 끊고 얼른 주무세요. 내일 또 통화해요. 여보! 뚜. 순간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그런 사내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어떻게 죽고 싶은가? 난 고통 없이 깔끔하게 죽는 걸 권하고 싶네만. 그리고 노파심이 하는 말이지만 허튼 짓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그게 자네를 위해서도 남은 가족을 위해서도. 사내는 어떻게 해서든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사내는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돈 때문이라면 제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총을 겨누고 있던 사내의 눈빛이 마치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처럼 지쳐 보였다. 마지막엔 늘 이런 식이었다. 돈이라 우습군. 자네를 죽이는 게 바로 그 돈이라는 놈일세. 자네는 아직도 그걸 모르나 보군. 한편 호텔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렸을 때 복도 끝쪽에서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직원은 그대로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며 비상벨을 누르며 말했다. 총소리예요. 7층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김 반장은 며칠째 지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 반장의 시선을 끈 건 10년간 벌어진 7건의 사건이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였다. 너무 깔끔해. 김 반장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했다. 세 건은 강도 살해, 그리고 나머지 네 건은 자살. 또다시 담배를 꺼내문 김 반장이었다. 모두가 총기 사건이란 말이야. 전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은 사건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뭔가 뒤에 있다는 말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김 반장은 입에 문 담배를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다. 7건 모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바로 종결시켜버렸다.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거지? 김 반장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사건 중 2개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왜 수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검찰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김 반장은 질겅질겅 씹고 있던 담배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며 몸을 일으켰다. 그래, 일단 하나하나 부딪혀 보자. 그러다 보면 뭔가 드러나겠지. 김 반장은 몸을 일으키며 옆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윤영사의 등을 힘껏 내리치며 말했다. 윤영사, 일하러 가자. 김 반장 말에 후다닥 몸을 일으킨 윤영사는 입가에 묻은 침을 훔치며 말했다. 왜, 뭐 좀 알아내셨어요? 아니, 최두철 주위부터 살펴보자고. 그 말을 들은 윤영사는 손사래까지 치며 말했다. 제가 최두철 주위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그 인간을 아는 사람치고 최두철에게 앙심을 품지 않은 인간이 없더라니까요. 그놈 마누라까지 잘 죽었다고 할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뭐. 김 반장은 윤영사 말 따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말했다. 우선 최두철하고 왕래가 있던 사람부터 찾아봐. 그러다 보면 뭔가가 걸려들겠지. 그 말을 들은 윤영사는 김 반장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요? 방장님은 같이 안 가요? 나는 따로 가볼 데가 있어. 그리고 이런 건 윤영사가 전문이잖아. 내가 곁에 있어봤자 불편하기밖에 더 하겠어? 안 그래? 아, 네. 제가 혼자서 뺑이 치는 동안 반장님은 일이나 보시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윤영사가 나가자 곧바로 김 반장도 몸을 일으켰다. 꽤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옆구리에 낀 채. 김 반장이 도착한 곳은 땡땡 지방 경찰청이었다. 김 반장이 강력계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하나같이 김 반장을 알아보며 반갑게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다. 아니, 김 반장님께서 이런 총구석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좌천이라도 당하신 겁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형사가 끼어들었다. 야야, 김 반장님 성격 모르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총질이라도 하고 왔겠지. 방송마다 일이 조용한 걸 보면 그건 아닌 게 틀림없어. 그 말을 들은 다른 형사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한참을 더 너스레를 떤 후 김 반장이 말했다. 자자,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집어치고 땡땡 호텔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있지? 그 사건 누가 담당했어? 그때까지 너스레를 떨고 있던 이 형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건 또 왜요?
그 말을 들은 김반장이 이영사를 보며 말했다. 이영사, 자네가 담당이었어? 담당은 무슨, 사건 종결된 지가 언젠데요. 그래도 그동안 수사한 건 있을 거 아니야. 수사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종결. 그게 답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런데도 김반장의 시선은 여전히 이영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불편한 듯 이영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쳐다보세요. 이영사가 투덜거리며 걸음을 옮기자 그제서야 김반장도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그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조사실에 앉아있는 김반장 앞에 이영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시간이 있어야 수사를 하지? 그 말을 들은 김반장이 미소를 지었다. 이영사의 꼼꼼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반장이었다. 김반장은 건네받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총알이 정확히 심장을 관통했군. 그 말을 들은 이영사는 김반장 곁으로 바짝 다가서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죠. 누워서 자기 심장에 총을 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더구나 현장에서 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출입문 쪽에서 탄피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 새끼들이 자살로 처리해버렸다니까요. 완전 개또라이들이라니까요. 호텔인데 CCTV는 확보했나? 그날따라 고장이랍니다. 뭔가 아구가 척척 들어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연이겠지. 김반장의 말을 들은 이영사는 갑자기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반장님, 웬만하시면 이 사건은 관심 끊으세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김반장은 아무 말 없이 이영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미소를 한번 짓고는 먼저 조사실을 나갔다. 경찰서를 나서던 김반장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김반장의 얼굴에 깊은 시름이 묻어나고 있었다. 이번 사건까지 총 8건. 젠장.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사내가 현란하게 빛나고 있는 나이트클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옷 매무새는 사내를 한결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40대 후반이라 보지 않을 만큼 그는 핸섬남이었다. 사내는 나이트클럽 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현란하게 빛나고 있는 스카이라는 간판을 습관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사내가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 출입문을 관리하고 있던 거구의 덩치가 사내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못 들어가십니다. 사내는 조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구의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못 들어간다는 건가? 거구의 사내는 조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짧게 말했다. 정장은 못 들어가십니다. 사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선으로 거구의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구의 사내는 그 눈빛이 불편한 듯 살짝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결코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다. 저기 길 건너편 쪽으로 가시면 사장님이 노실 만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한결 말투가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일었다.
그래도 난 들어가야겠는데. 그 말을 들은 덩치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다. 덩치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곳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뒷문을 이용하지 결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집 나간 딸년을 찾으러 왔거나 그 비슷한 일 때문에 이곳을 찾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물을 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이곳에서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덩치의 빈정거리는 듯한 말과 행동에 사내의 눈빛이 변한 건 동시였다. 바로 그때였다. 담배를 피기 위해 어슬렁거리며 밖으로 나오던 웨이터 눈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깜짝 놀란 웨이터는 불을 붙이려 물고 있던 담배를 사정없이 집어던지며 덩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동시에 얼굴빛을 고쳐 잡으며 사내를 향해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새끼가 신참이라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연신 머리를 조아리던 웨이터는 곁에서 멀뚱히 눈만 깜빡이고 있는 덩치를 향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이 새끼야,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금세 분위기를 파악한 덩치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내는 별말 없이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부로 들어가자 요란한 음악이 귀를 파고들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본 사내는 인파 속을 가로지르며 걷기 시작했다.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모습에도 사내의 눈빛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사내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익숙한 걸음으로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VIP 룸을 향했다. 사모룸 앞에 도착한 사내는 주저없이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11명의 시선이 사내를 향했다. 정중앙에 앉아있던 최두철은 술잔을 들이키려던 그 자세 그대로 멈춰섰다. 사내는 거침없이 최두철을 향해 걸어갔다. 최두철 앞에 이른 사내는 비호 같은 동작으로 안쪽 호주머니에서 총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총을 뽑아든 것만큼이나 빠르게 총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최두철의 얼굴이 그제서야 안도의 빛이 일었다. 최두철은 들고 있던 술잔을 단숨에 들이킨 후 사내를 향해 박수를 치며 말했다. 브라보 브라보. 샹 맨날 보면서도 씨발 적응이 안 되네. 최두철은 잡아먹을 듯 좌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야 이 족같은 새끼들아, 경호하라고 너희들이 처받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나 알고 있냐? 이 개새끼들아. 마음을 진정시킨 최두철은 다시 사내를 보며 말했다. 그래, 일은 깨끗하게 잘 처리하셨죠? 못 믿는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최두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는 탁자 위에 USB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걸 본 최두철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역시 프로답습니다. 최두철은 USB를 집어들며 옆에 있던 부하에게 말했다. 뭐하냐? 얼른 가방 가지고 오지 않고 이 씨발 새끼들은 꼭 말을 해야 알아들어. 그쯤 따라다녔으면 뭘 해야 할지 애들도 다 알겠구만. 모자란 새끼들. 잠시 후 가방이 탁자 위에 놓이자 최두철이 말했다. 확인해 보세요. 007 가방을 열자 돈과 함께 권총 한 정이 들어있었다. 사내는 권총을 집어들며 상태와 소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곧바로 탄창을 결합한 후 안주머니에 총을 밀어 넣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사내를 향해 최두철이 말했다. 그러지 마시고 술이나 한잔 하시고 가시죠. 최두철이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른 후 사내에게 권했다. 잠시 술잔을 바라보던 사내는 감정이 묻어있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신 걸로 하겠소. 사내가 문을 열고 나가자 최두철은 신경질적으로 술잔을 집어 던지며 말했다. 와 씨발 존나 멋있어. 누가 보면 저 새끼가 두목인 줄 알 거야. 와 씨발 자존심 상해.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수아가 교활한 눈빛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 저 새끼가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손을 좀 봐줄 생각이었는데 이참에 아예 담궈버릴까요? 그 말을 들은 최두철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왜? 저 새끼에 대해서 뭐 알아낸 거라도 있냐? 본명이 뭔지 알아냈어? 아니면 협박할 가족이라도? 그것도 아니면 살고 있는 집? 아니면 집 근처라도? 부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워낙 귀신 같은 놈이라. 그 말을 들은 최두철은 어이없다는 시선으로 부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갑자기 옆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사내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퍽! 순간 비명과 함께 맥주병을 맞고 머리가 터진 부하가 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런 부하를 보며 최두철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병신 새끼가 뭔 개소리야.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쳐대다가 회사 말아먹을 새끼가 바로 이런 새끼라니까. 피를 철철 흘리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수아를 한 번 더 걷어찬 최두철은 다른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도 잘 들어 이 새끼들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감당할 수 없는 놈은 건들지 말라고.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새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딱 저 새끼 같은 놈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저 새끼는 우리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저 새끼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누가 불리하겠어. 더구나 저 새끼는 프로라고. 우리처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는 사람을 죽이는 게 일이라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새끼처럼 내가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겠다고 설쳐대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야, 이 비응신 새끼들아. 예, 형님.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한참을 더 발길질을 해대던 최두철은 가래침 한 모금을 바닥에 뱉으며 말했다. 뭐하냐, 이 새끼들아. 얼른 들고 나가서 치우지 않고. 저 어디로? 왜? 치료라도 해주고 싶냐? 그래서 다 나면 사심이 들고 찾아오라고? 아닙니다 형님. 최두철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잘해라, 응? 잘해. 예, 형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